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85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콩앱 라디오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 이후에 집단 코로나19 감염에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학교 측 부실 대응에 대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이 문제 들여다보죠. 네, 전주의 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교사 477명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네. 문제는 수학여행 후에 집단으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겁니다. 어제 상황으로는 학생 144명, 교사 15명 등 총 15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네. 자가격리자는 학생 127명, 교사 13명, 등 14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추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학여행 출발 전날에도 10여 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학교는 의심 증상자만 제외하고 출발을 했었고요. 네. 수학여행 도중에도 의심 사례 발생은 계속됐는데 이에 학생 11명과 교사 2명은 조기 귀가 조치를 하고 네. 수학여행 일정은 원래 원안대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발 전과 여행 도중에 양성 의심자가 나왔으면 전체 일정을 취소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학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21일 원래는 여름방학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20일 조기 방학을 결정했고요. 예. 당국과 보건소, 교육청 등과 함께 이 코로나19 관련한 조사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지금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전체 일정을 중간에 취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금 지적처럼 네. 학교 측의 조치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시는지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죠. 조 대표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도가 좀 상세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를 근거로 좀 판단을 하자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은 있지만 사실상 학교의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방역 체계 기조 자체가 완전히 변했고 며칠 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관련 자료가 있거든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대응 방안이라는 형태로 보도된 자료인데 네. 여러 이제 헤드라인에서 과학 방역이라고 하면서 손소독 정도에 그치냐 이렇게 비판적인 논조의 글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as is to be의 형태로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정부 주도의 의무화나 법적 제재를 벗어나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감염 취약시설 중심의 부분적 통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큰 대전제 자체가 지금 바뀐 상황에서 학교에서 이상자들이 이제 의심자들이 나왔을 때 멈췄다면 좋았겠지만 이게 대규모의 이제 형태이고 교사들도 가고 싶어서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가 좀 재량에 좀 맡겨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면 당연히 좋았을 것이고 네. 아마도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들에게 급하게 회람을 해서 의견 청취를 한 후에 가고 싶은 사람만 자발적으로 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학교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좀 지적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이제 방학 동안의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특히 그전에도 사실은 뭐 그런 학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저항이나 반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방역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의 관리 책임에 대한 국민적 집중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급식이나 뭐 예를 들면 간식이나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일선에 있는 교사에게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불만과 거부감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이제 크거나 혹은 지침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좀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이거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해서나 혹은 특정 학교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는 방식 혹은 비판의 논조가 집중이 되는 거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네, 지금 방역의 모드가 바뀌었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었던 거 아니냐, 학교 재량권에 달려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네, 물론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달라진 방역 체계가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방을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 재량에 맡겨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학교 재량의 범주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염려가 됐다면 최종적으로 수학여행을 때도 단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학부모들과의 학교 자체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학여행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과 밀접 접촉한 학생들을 상대로 재발검진기 검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그때도 학년과 반이 다른 학생들이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건 말하자면 그냥 교내 확산이 일정 정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학년이나 같은 반 내에서 감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니까. 네, 분산돼서 이미 1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교내 확산이 진행 중이었다는 걸 방증했을 때 이걸 단순하게 넘길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네. 수학여행 기간 이제 갔다 하더라도 수학여행 기간 중에도 의심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됐는데 이제 당시 이제 수학여행 촬영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버스 안에서도 학생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이렇게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 촬영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수학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가고 단체 합숙을 하고 또 단체 버스에서 함께 지내는 형태의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경각심을 갖고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전체적인 집단 감염의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학교의 대응과 현장 방역의 문제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여행 전부터도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고 또 기간 안에서도 또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는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학교는 이제 수학여행 등의 이런 단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남아있는 앞으로의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결국에 이 학교가 어떤 방역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특별히 비즈니스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한다든지 혹은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단체로 무슨 어떤 실내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선택이냐 혹은 필수적인 것이냐 이런 거에서 사실은 관점의 차이가 좀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1, 2년 내에 종식이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은 사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것 관련해서도 사실은 정부가 바뀌면서 마스크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언제까지 이게 연장될지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근본적인 방향성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거는
같이 숙박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신보라 의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혹은 같은 방을 쓰는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학생들이 또 방에서 활동을 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잠을 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원치 않는 학생들은 이게 결석 처리가 되지 않고 당연히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PCR 검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후에 일정 부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좀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일선의 교사들이 어디까지의 방역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어쨌든 제2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뭐 추측으로 또를 중순부터 10월까지. 그렇죠. 지금 7월부터 이제 10월 제2유행 기간이 네. 대폭 길어질 거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도 7월 18일께 신규 확진자 중에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32%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18세 이하 연령층인데 15%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네. 꽤 큰 비중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집단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지금 재유행 시기에는 조금 자율적인 제한이든 뭐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그 프레젠버리 이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레젠버리도 8월 2일부터 7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가 네, 전화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끊겨졌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코로나19의 지금 대유행이 다시 재유행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가 일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4919번님께서 수학여행 전날 취소할 경우에는 이 위협금 문제 때문에 아마 전날 대응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예 안 가는 게 맞았을 텐데 학부모 찬성률이 높아서 또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문제가 생기면 또 교사 탓이고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수학여행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좀 더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실이 지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비롯한 우수 국민 제안 10건을 지금 선정해서 온라인 투표에 붙인다고 하는데 어떤 안건들이 지금 포함이 됐고 그 10건 안에 국민 제안이라는 게 아직 이런 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안내도 해드리면서 저희가 그 내용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조 대표님께서 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대통령실에서 10건의 우수 국민 제안을 선정했다라고 좀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차이점이라고 보자면 그 전에는 뭐 정량 20만 이상이 같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드시 답변을 한다라는 기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만 2천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 정성적인 평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나 혹은 관계자들이 검토를 한 후에 이 중에서 좀 유의미하고 사회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10건을 선정한 후 이 10건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여서 최종 선정된 3건에 대해서는 실제 국정에 반영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어떤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헤드라인으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한두 달 전에 굉장히 논란이 됐다가 사실상 이제 승인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국민 제안으로 뽑혔고 덧붙여서 뭐 9,900원 월정제 형태로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혹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제 여기에 등기부 등본상에 어떤 법적인 그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잡혀 있으면 그거는 확인할 수가 있지만 임대인이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는 사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이 먼저 가져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뭐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견주나 이렇게 반려견 물림 사고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제도가 또 국민의힘 당시에 비판을 좀 많이 했던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량성의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정성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심사위원이나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서 좀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몇 가지 지금 이번에 10개의 우수 국민 제안 지금 그 중에서 아이템 몇 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지금 보도가 많이 되는 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달에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도입을 부결한 사안이었는데 이게 지금 또 채택이 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보라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최저임금 차등 도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정부 취임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고 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논의가 사실 좀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내년에 또 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 방안을 또 논의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 이 필요한 논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온라인 청와대 국민청원도 새로운 시도였던 만큼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조성실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이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권의 어떤 입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중립적인 어떤 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고 법적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좀 이뤘던 소개 성과 중에 하나는 기존에는 좀 양쪽 주장이 팽팽하면서 어떤 근거로 산출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내놓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준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쓸 기준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뭐 물가 반영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감안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양측이 시간에 맞춰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했던 일에 대해서 정부가 원했던 방향성과 맞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이게 뭐 정량으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안이 들어온 것 중에 정부가 자기들의 기조와 가장 맞는 거 10건을 선정해서 정량 평가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과단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근거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책임감 형태에서 조금 뭐 탐탁지 않게 보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안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좀 필요한 부분들도 전 동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임대인 세금 완납 증명서 의무 신설이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은 현재 국회에도 청원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 뭔가 시행령 단위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법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도 사실상 있기 때문에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최종 선정된 뭐 세 가지 건이 뭐 법적 근거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결과적인 토스는 국회로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쇼맨십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너무 이벤트성으로 이거를 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차별성을 언어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뭐 시행령이나 정책적인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정책 노선 하에서 약속했던 바를 보여주는 것이 더 선명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지금 10건 안에서 얘기는 안 되어진 것이지만 대형마트 뭐 의무 휴업 폐지라든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채용 허용 등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련 주체들이 입장이 달라서 이해관계가 서로 논쟁적이거나 또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신보라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우선 그 심사위원회가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 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채용 허용 등은 분명 쟁점이 있는 사안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좀, 이 부분에 또 이제 투표에 붙이기로 한 만큼. 국민 선택이 남아있으니.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제 그 제도를 아예 반대했던 것은 아니고, 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뭐 여러 실사조사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기초 제도 이제 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살아있는 이슈라고 보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 대표님께서는? 네, 지금 뭐 대형마트 폐지라든지 앞서 얘기해 주셨던 뭐 가사 노동자 같은 사안들의 경우에는 네. 사실상 이제 진영에 따라서 굉장히 혹은 또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쟁점에 부딪혔던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게 결국에는 이게 이번 정권이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노선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는지가 중요하지. 이 온라인 이제 투표라는 게 사실상 이제 열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열정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형태고 네. 전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모두가 국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모두가 선택적으로 원하면 투표를 하고 원하지 않으면 투표를 안 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를 갖게 되고 이런 기회가 있네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여론을 균형 있게 보여준다라고 사실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근거로 뭔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하는 거는 여러 부분에서 좀 마주하게 될 향후의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도 이제 잠시 두 분이 얘기는 좀 해주셨는데 국민 제안은 이 대통령실이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이제 폐지하고 새로 이제 소통 창구로 만든 것이고, 또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이제 우수 제안을 선정해서 이제 투표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해 주셔서 소통 창구로서의 어떤 역할, 그 전에 정권과는 이제 다르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좋게 보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보라 의원께 여쭤볼까요? 네, 저는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중요한 사안은 직접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요. 네. 다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몇 가지 점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우선 국민제안 탑 10의 정보들이 너무 작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좀 살리려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네. 그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조 대표님께서는요? 네, 저는 제안 내용과 처리 결과를 국민제안 리포트 형태로 매주 공개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거를 국민 투표에 붙여서 이것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어떤 현재의 안건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치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명성이 떨어지는 방향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